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창문여중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조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업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원격 수업 준비하시느라 마음도 바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쓰기 연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수업 자료들을 좀 나누고 그다음에 수업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고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같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편안하게 좀 부담 없이 좀 강의를 들으시고 아, 나와 이런 고민이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읽기에서 쓰기로 쓰기 지도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는 국민 절반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라는 2019년도에 독서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책 많이 안 읽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성인들 포함해서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읽기, 독서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읽고 쓰는 과정을 쓰기 따로, 읽기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통합된 방법으로 통합되게 이제 읽기와 쓰기를 지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쓰기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읽기 과정을 거꾸로 가면 쓰기 과정이 되고 쓰기 과정을 거꾸로 가면 또 읽기 과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는 거를 열심히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를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수업 지도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부분에서 1차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갈 때 이때 이제 생애 독서 그래프에서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네, 특히 초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독서에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께서도 경험상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그 학생들이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학교부터 들어오면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에서 독서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스마트폰이라는 영상 매체 또는 시청각 매체, 인터넷 매체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학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입시 때문에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책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살펴보면 여기 보면 20대 살짝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20대에 올라가는 건 아마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취직하고 나서는 30대 이후부터는 이렇게 쭉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독서 경험이 있다면 계속 독서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저희 사회적인 상황으로 지금 청소년이 처한 상황으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독서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근무하는 창문여자 중학교의 복도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는데 책 읽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몰래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네, 이 시간이 이제 국어 수업 시간이었고요. 이제 제가 담당하는 국어 수업이 아니었고 다른 선생님이 이제 독서 시간인데 그 선생님은 독서 시간에 좀 자유롭게 복도에 나가서 읽거나 아니면 교실에서도 약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렇게 보면 또 학생들이 읽기에 대한 관심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서 이렇게 읽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도 또 관심이 있는 분야 또는 좋아하는 책이라면 이렇게 집중력 있게 책을 읽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창문 여중에 있는 그러니까 벽면을 제가 예전에 찍은 건데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낙서로 온갖 낙서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벽면은 없고 예전에 이제 그 페인트 칠 하기 전에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이제 사진 하나 찍어 놨거든요. 이게 낙서가 일종의 저는 쓰기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디 여기저기든 이렇게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뭐 연습장이라던가 책 같은 데 이제 낙서도 하고 교과서 제목 같은 것도 이제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벽면에 낙서한 것을 보니까 애들이 이제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이제 책이 요만큼 낙서만 있었는데 이 낙서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보면 이제 남들이 하는 거 보면 그걸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이런 경우 없는데 이제 이게 욕설 같은 게 거의 없는 저는 그래서 약간 착한 낙서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좀 쓰고자 하는 욕구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좀 이끌어낸다면 좋은 쓰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낙서를 좀 활용해서 쓰기 교육을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요. 네,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낙서에 관련된 거 좀 살펴보니까요. 이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그림을요, 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덧붙인 거고요. 요 학생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또 이 인물을 이렇게 그린 거죠. 네, 왼쪽의 그림을 오른쪽으로 정말 멋있게 바꾼 겁니다. 요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바꾼 거죠. 참 이런 식으로 좀 재주가 많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신문활용 교육 해봤었는데 신문활용 교육 학생들이 집중을 잘 하지 않고 광고의 사진 같은 거를 뭐 이를테면 남자 정치인을 여자 정치인으로 이렇게 둔갑시킨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낙서들을 좀 재밌게 하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봤던 낙서처럼 이런 낙서에 대한 욕구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저는 쓰기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읽기와 쓰기 지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가치 있는 책 읽기, 가치 있는 책 읽기는 제가 쓴 책이고요. 뭐 제 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제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치 있는 책 읽기. 학생들한테 좀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해야 되고 쓰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같이 좀 함께 하는 책 읽기나 글쓰기를 좀 고민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뭐 읽기나 쓰기 지도를 하면서 그 원칙,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잘 설정해서 나가신다면 학생들한테 좀 가치 있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독서 지도와 쓰기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해왔던 독서 지도나 이제 쓰기 지도의 부분을 보면요. 제 생각에는 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요. 네. 그 다음에 좀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뭐 이 책을 읽으면 뭐 어디 어디를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다라 해서 약간 상업적인 측면들도 있었고,
독서가 약간 이벤트적으로 약간 뭐라 그래 한 번에 하고 그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독서 지도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강제적이지 않고 스스로 읽게끔 자발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만화 가게가 있었는데 만화책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빨리 만화를 보려고 집중력 있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 좀 재밌는 책을 이렇게 권해주면 학생들이 좀 스스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읽기, 또는 자발적으로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획일적이지 않고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약간 천편일률적인 그 책을 읽고 나서 뭐 독후감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책을 읽고 나서 뭐 이렇게 발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로 뭐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다양성에 입각해서 쓰기나 읽기 지도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좀 공익적인 측면에서 독서 활동이나 쓰기 활동이 이제 어떻게 하면 봉사 활동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독서는 흥미나 재미를 붙이고 좀 길게 오랫동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절반이 책 많이 안 읽는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좀 책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좀 가지고 네, 독서 지도나 읽기 지도, 그다음 쓰기 지도 이런 거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치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원칙,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원칙 여기 다시 나옵니다. 공익성, 자발성, 다양성, 지속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원칙은 뭐냐면요. 여기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보면 이제 2020년 청소년 체계해라고 돼서 이렇게 저는 이제 치읓해서 책의 초성을 따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작년이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정말 책을 계속 멀어지는 시기라서 독서랑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청소년 체계해를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 네 가지 원칙,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자발성, 다양성, 공익성, 지속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 청소년 독서 지도에 관심 있는 여러 단체들도 이런 식의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하면 좀 마음이 약간 든든하기도 하고 저희도 좀 열심히 해서 좀 이런 독서의 문화 이런 차원에서도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자, 읽기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읽기를 뒤집으면 쓰기가 되고요. 또 쓰기를 뒤집으면 읽기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읽기를 잘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쓰기의 기초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쓸거리가 있기 위해서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주변을 관찰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지식이나 정보를 떠올려 보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기와 쓰기를 통합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네, 색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통합해서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쓰기 지도에 대한 강의이긴 하지만 읽기랑 쓰기를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읽기 지도와 쓰기 지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네,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이고요. 외국의 이제 독서 전문가가 쓴 책이고 좀 오래전에 쓴 책이긴 하지만 참고할 내용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제 혼자 읽기는 좀 쉽지 않은 책이고요.
좀 번역 문제도 있고 좀 이렇게 그 분량도 좀 두꺼운 편이에요. 네, 근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목차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을 약간 뭐라고 해요? 발췌해서 좀 보면 선생님들은 약간 좀 독서 지도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독서를 네 가지 수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초적인 읽기입니다. 기초적인 읽기, 그러니까 글자를 인식하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네, 글자를 인식하는 단계.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이렇게 입학할 때, 그때 이제 기초적인 글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독서의 제1수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독서의 2수준인데, 독서의 2수준은 살펴보기입니다. 그러니까 훑어보는 거죠. 뭐 교과서나 이런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하잖아요. 뭐 차례를 본다던가 머릿말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만 살펴보거나 아니면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게 바로 제2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수준,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수준이죠. 분석하면서 읽는 겁니다. 꼼꼼하게 읽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정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적인 읽기라고 했는데 통합적인 읽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책들을 여러 가지를 좀 함께 읽는 방법. 뭐 엮어 읽기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에 따라서 엮어 읽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수준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누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뭔가 독서든 아니면 쓰기든 이렇게 약간 좀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아, 물론 뭐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책을 읽을 때 뭐 이 책은 이 수준에 맞춰서 읽기, 뭐 이 책은 3수준에 맞춰서 읽기,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내가 어떤 책을 좀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살펴보고 싶은 책을 약간 처음에는 살펴보고, 그러니까 훑어보고 그런 다음에 아 이거 좀 내가 이 과제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읽어야겠다 하면 분석해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도 다양한 수준의 독서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이제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독서 지도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약간 체계적으로 독서 지도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책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읽기에 약간 기본적인 읽기,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좀 쉬운 읽기의 수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요. 조금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읽는 읽기 심화 과정? 이렇게 생각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쓰기 위한 독서.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읽기에서 쓰기까지의 과정을 좀 엮어서 이어나가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좀 이어나가는 것이 학생들한테 읽기에서 쓰기까지 좀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좀 읽기와 쓰기를 좀 연계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사례, 수업 방법 이런 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기 유발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네. 뭐, 저는 독서든 쓰기든 이제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자발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뭔가 좀 재밌고 좀 즐겁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어떤 수업이든 좀 성공할 수 있는 길 아닐까요? 뭐 독서 수업을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책을 권하는데 그 책에 학생들이 정말 재밌게 읽을 만한 책인 거예요. 그러면 동기 유발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뭐 쓰기나 아니면 읽기 지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좋은지 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뭐 유발하는 방법,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동기 유발 방법과 좀 초보적인 읽기, 쓰기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뭐 선생님들은 그 수업 첫 시간에 어떤 거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거 해봤습니다.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4명이 한 모둠을 편성을 해서요. 4명의 학생들이 이제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약간 전지 같은 걸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계속 이렇게 정해진 시간, 뭐 예를 들면 10분이라고 하면 10분 동안 교과서를 찾아보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보든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1, 뭐, 2, 뭐, 3, 뭐 이렇게 계속 써보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은 아니고요. 어느 수학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을 애들 공부하는 이유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왜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해서 좀 수학에 대해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 공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국어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학생들이 쭉 쓰고요. 그 4명의 학생들한테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유 3가지만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봐라. 또는 뭐 발표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가지고 그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저는 일부러 교과서에 보면 차례랑 머릿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온다. 좀 그런 거 은근히 살펴봐라. 이렇게 이제 힌트도 주고요. 네. 그렇게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해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읽는 이유 한번 생각해보자. 책 읽는 이유, 독서를 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들 4명한테 모둠을 편성해서 10분 동안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이 지난 후에는 4명이 협의해서 이유 3가지를 좀 좋은 거 3가지를 뽑아봐라. 이렇게 얘기도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책을 읽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하든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봐라. 이렇게 이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반대적인 상황에 학생들이 얼마만큼 고민을 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2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 또 의외로 또 학생들이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마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더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좀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런지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까지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읽는 이유보다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학생들이 쓴 글이 좀 더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굉장히 좀 많이 써져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굳이 읽지 않아도 문제풀이를 하면 된다. 네, 학원에서 문제풀이 열심히 하는 학생인가 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지 않아도 실제 생활에는 지장이 별로 없어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 읽어도 돼, 안 죽어. 이 표현 되게 재밌죠. 안 죽어. 네, 무한 긍정 이런 거 있고요. 그 시간에 공부해도 된다. 아무래도 이제 독서와 공부를 좀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 읽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네. 요거랑 뭐 상통하는 얘기죠. 네, 정보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답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책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책은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네, 책은 정보가 그 안에 있는 걸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작가가 쓴 책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약간 전문적으로 쓴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요, 또 굳이 책이 아니어도 대중 매체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개인차가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제한된다. 그 책만 읽으면 생각이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래저래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좀 생각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저도 학생들의 좀 생각 이런 걸 엿볼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갖도록 뭐 독서라던가 쓰기라던가 좀 관심을 갖도록 좀 접근해 보는 방법을 좀 처음에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냥 마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나름대로 학생들과 함께 좀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이건 약간 뭐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희 직업을 갖고 취직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좀 오래전 기사긴 한데, 그 고임금 근로자가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하다는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전 자료이긴 한데 10년보다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의사소통 능력이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해서 뭐 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 읽고 쓰는 능력, 듣고 말하는 능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히려 직장에서는 또 보고서 쓰는 능력 이런 거 되게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장에서 네, 뭐 돈을 좀 벌기 위해서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약간 동기 유발 같은 걸 좀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앞서 자료는 조금 오래전 자료고요. 요거는 이제 그나마 좀 최근 자료긴 한데, 이 보면 신문을 읽은 고교생이 좋은 대학과 직장에 뭐 취업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독서도 수능이나 취업에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마 신문에서 가져온 기사라서 약간 신문과 관련된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뭐 생각해보면 신문이나 독서를 열심히 읽으면 그것이 뭐 취업하는 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좀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의사소통에 관련된 읽고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동기를 유발하는 거죠. 예, 좀 자연스럽게 동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차례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거든요, 제가. 요거는 이제 뭐 앞에서 우리 그 독서의 뭐 독서의 수준별로 나눴을 때 저는 이게 독서의 제2 수준 살펴보기. 그러니까 약간 훑어보는 연습이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약하는 연습, 쓰기 할 때는 요약하는 연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차례를 마인드맵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차례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 보통 학생들이 이제 차례를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보잖아요, 꼼꼼하게. 좀 이번 기회에 좀 꼼꼼하게 보라는 의미에서 저는 일부러 이런 활동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고 어렵지는 않고 그냥 뭐 마인드맵이니까 이제 뭐 A4 용지에다가 가운데에 저는 2학년 1학기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2학년 1학기 국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각 대단원의 이름하고 소단원의 이름을 각각 적어보게 합니다. 네, 적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좀 찾아보게 합니다. 학습 목표, 사실은 학습 목표가 되게 중요하고 학습 목표에 의거해서 단원들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학습 목표를 다 적으면 너무 기니까 핵심어 중심으로 써라. 핵심어 중심으로. 뭐 비유나 운율, 상징을 활용하여 뭐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비유, 상징, 운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어 중심으로 이제 찾아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인드맵은 단어나 구절 정도만 써서 이제 하는 뭐 활동이니까 너무 길게 문장으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차례를 꼼꼼하게 읽는 연습도 되고 중요한 정보를 찾아보면 일종의 훑어보기 연습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에서는 교과서 차례를 가지고 마인드맵 활동을 해보는 거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식의 활동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또 교과서를 좀 차례나 뭐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학습 목표 같은 걸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활동도 되고,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어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 이런 개념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좀 권해 볼 만한 활동이라서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학생들이 해본 뭐 활동의 사진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1학기 국어 해가지고 각 단원별로 뭐 1단원부터 뭐 2단원, 5단원 뭐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뚝뚝 네, 정리한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각각마다 이제 대단원명, 소단원명 이런 거 이제 적고 학습 목표 이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제가 공책에다가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공책에다가요. 제일 앞에 붙여놓으라고 하면 아, 내가 1단원을 배우면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구나. 또 확인도 가능하고 자, 우리 교과서에서 뭐 배웠는지 잘 모를 때 이 차례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아, 이런 것들을 보는데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가끔씩 학생들이 시험 범위 물어보는데 그냥 차례 마인드맵에 보면 1단원부터 3단원 고기 부분이 바로 시험 범위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편하고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차례 마인드맵 활동을 한번 해보면 읽기랑 뭐 쓰기 활동 뭐 이렇게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쓰기 활동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숙문고등학교 허병두 선생님께서 쓰신 즐거운 글쓰기 교실이라고 1권부터 3권까지 나와 있는데 1권하고 2권은 주로 이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3권은 이제 책 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좀 꽤 오래전에 쓴 책이지만 또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다양한 글쓰기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방법들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뭐 글쓰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책을 일단 추천해 드리고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좀 가장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네, 1분간 글쓰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1분간 글쓰기입니다. 1분간 글쓰기. 1분간 글쓰기는 말 그대로 1분 동안 쓰는 겁니다. 1분 동안. 자, 여기 시간 제약이 있다는 게 좀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1분간 글쓰기의 그 목표라고 해야 될까? 그건 바로 최대한 분량을 쓰는 겁니다. 1분 동안 네, 최대한 분량을 쓰는 게 1분간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글쓰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아, 막 한숨 쉬고 좀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1분 동안만 글 써보자 하면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한테 동기유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괜찮네. 재밌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분간 글쓰기를 이제 학생들하고 처음에 해볼 때가 많습니다.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요. 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음, 이게 1분 동안 최대한의 글쓰기를 쓰려면 빨리 쓰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빨리 쓰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쉬지 않고 쓰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쓰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생각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지하지 말고 새로운 단어를 쓰기 시작할 때까지 이제 모르겠다라고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제나 제목을 하나 던져줍니다. 뭐 봄이라고 하면 이제 봄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문장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초를 재는 거죠. 네. 타이머 가지고 초를 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씁니다. 봄이라는 주제라고 미리 제시해주면 아,
봄은 따뜻하다 라고 했는데 한 문장 썼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르겠다 모르겠다 씁니다. 봄은 따뜻하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햇빛이 정말 따뜻하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쓰는 거죠. 쉬지 않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무슨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모르겠다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뭐 나는 예쁘다 뭐 이런 거 써도 됩니다. 네, 나는 멋있다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그냥 의미 없는 말을 써도 쓰되 계속 이어서 쉬지 않고 쓰라는 겁니다. 1분 동안 최대한의 분량을 쓰기 위해서는요, 맞춤법이란 띄어쓰기는 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아, 이게 틀렸네, 이게 맞았네,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쭉쭉쭉 계속 이어쓰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1분간 글쓰기를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한 번씩 해보는데요. 1분 동안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1분만 쓰라고 하고 좀 최대한 많은 분량을 쓰라고 하면 집중력이 좋고요. 저는 다 쓴 다음에 자기가 몇 글자 썼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1분 동안 몇 글자 정도 쓸 수 있을지. 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자 정도 안팎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처음 해보니까 50자 안팎이요. 이때 글자 수는요,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까지 이제 원고지 칸수로 생각하면 그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글자로 치잖아요. 예, 그런 거 따지고 보면 50자 내외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빨리 쓰는 학생들은 뭐 100자까지도 쓰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중력 있게 쓰는 연습들을 좀 한 번씩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분간 글쓰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자, 1분간 글쓰기는 저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분간 써보자 라는 거죠. 1분간. 1분간 써보자 하면 글쓰기에 동기 유발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간 글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시간을 조금씩 늘려도 됩니다. 뭐 2분간 글쓰기, 3분간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3분 이상 쓰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3분 동안 쓰는 게 의외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1분 또는 2분 또는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1분을 생각하고 1분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글쓰기라는 게 무작정 쓰면 많이 좀 막힐 때가 많잖아요. 근데 1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하면 그만큼 글 쓸 때 막히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글 쓰는 게 좋다. 또는 뭔가 내용을 이해하거나 책을 읽은 다음에, 글을 읽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글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거 가르칠 때 이제 1분간 글쓰기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끝나고 나서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1분간 글쓰기 또는 2분간 글쓰기를 해보면 뭐 복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복습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 태고의 중요성, 고쳐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칠 때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맞춤법도 틀리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네, 마지막 그걸 자기가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고치면서 이제 고치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가나 아니면 필자들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없죠. 뭐 저희는 그렇게 한 번 쓰고 나서 이게 끝이야 라고 하면 정말 천재라고 부르죠, 천재. 근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런 과정들을 무수히 반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쓸 때는 처음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충분하게 빠르게 쓴 다음에 여러 번 고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약간 부가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아까 제가 글자 수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분량에 따라서 이제 그 원고료라는 걸 받죠. 네. 원고료가 글자 수 분량으로 보통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거든요. 뭐 200자 원고지 몇 매당 이 한 매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200자 원고지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약간 뭐 띄어쓰기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네, 수정하면서 띄어쓰기 하고 문장부 하는 게 다 글자 수에 들어가니까 뭐 이런 거 가르칠 때도 저는 1분간 글쓰기가 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뭐 1분간 글쓰기를 뭐 매번 뭐 이렇게 자주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생각날 때마다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좀 글쓰기에 대한 동기 유발, 그 다음에 그 부담을 줄이는 걸로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끝나고 나서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간 글쓰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선생님들도 저는 이제 이런 분들도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문단 정도 글쓰기를 이제 한 뭐 7분 정도 이렇게 뭐 컴퓨터 자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7분 동안 글을 쓰고요. 그 다음 문단을 또 할 때는 좀 원래 있던 글을 또 읽어본 다음에 또 이제 7분간 또 글을 쓰고 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또 글 쓰는 방법을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글을 쓰고 나중에는 다시 한번 고쳐보고 이런 식의 글쓰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떤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약간 동기 유발의 뭐 글쓰기 동기 유발의 방법으로 나의 자랑 30가지 쓰기를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뭐 개발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 저도 이제 어떤 연수를 들었는데 그 연수의 일종의 과제였어요. 연수 과제요. 네, 연수 과제였습니다. 연수 과제가 이제 자기 자랑을 30가지 써보라는 거였어요. 네. 그 연수 과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과제는 이 뭐 나의 자랑 30까지는 어떻게든 약간 민망하게 하지만 어떻게든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과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 말 안 듣던 애를 떠올리면서 그 학생의 그 장점, 자랑 30까지 써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연수에서 이제 이런 과제가 있어서 해봤는데 실제로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30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까 거부감이 있어요. 부담감. 그러면 어떤 걸 자랑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주면 좀 편하게 합니다. 뭐 외모도 되고, 성격도 되고, 내가 경험한 것도 되고, 행동도 되고, 가족도 되고, 뭐 친구 관계도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유물도 되고,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면 하나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친구의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착하다는 범주 안에도 들어가고 좀 자세하게 착하다는 게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쓰는데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 못 쓰는 애들은 이제 선생님이 가셔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뭐 이를테면 뭐 너 결석 많이 하니? 아, 저는 결석 안 한다고 하면, 아, 너 성실하게 학교 다니는 건 굉장히 자랑할 만하다. 너 뭐, 밥 잘 먹지 않니? 그럼 뭐 밥 잘 먹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장점 같은 거를 알려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날짜랑 30가지 쓰기를 하는 거는요, 물론 여기 30가지라는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떨 때는 50까지도 한번 써보긴 했는데, 50까지 조금 많긴 하더라고요. 30가지 정도 쓰는 거는 이제 몇 가지 가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 이 정도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책의 주제든 아니면 뭐 글쓰기를 할 때 자신의 인생이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정할 때가 많거든요. 좀 이야기를 쓴다던가 문학적인 글쓰기에서는요. 그래서 뭐 소설 중에도 뭐 자전적 소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좀 써보면서 이제 그 자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는 글쓰기,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럴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알아보고 찾아가는 글쓰기가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가르칠 때 나의 자랑 30가지 쓰기 이런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30가지를 애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쓰기를 하거든요. 쓴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자기가 쓴 자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되게 민망해하죠. 자, 읽어본 다음에 30가지 이런 쓰기 활동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한 서너 줄로 적어보라고 합니다. 네, 자기가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더라고요. 아, 내가 자랑할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깨닫는 학생도 있고, 오히려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었나? 뭐 이런 걸 약간 반성하는 학생도 있고, 이게 크게 두 가지 부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나의 자랑 30가지 쓰기 활동이 굉장히 좀 유용한 활동이고, 쓰기 활동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읽기에서 쓰기로 쓰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뭐 간단하게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읽기와 쓰기가 좀 통합적으로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읽기든 쓰기든 약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동기유발적인 방법에서 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 좀 쓰기 지도를 약간 본격적으로 약간 심화하는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글쓰기를 약간 좀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